여러분, 혹시 퇴사를 딱 하루 일찍 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치 연차 수당을 몽땅 날릴 수도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한국의 유급 휴가 규정, 오늘 제가 확실하게 파헤쳐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릴게요. 네, 맞아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단 하루 차이로 마지막에 연차 수당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말 그대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365일 연차 함정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요 수당, 또 결근했을 때 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많은 직장인분들을 혼란에 빠뜨린 365일 연차 함정입니다. 이게 정말이지 왜 단 하루의 근무가 중요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에 근로자 A, 오른쪽에 근로자 B가 있습니다. 근무 기간 딱 하루 차이 나죠? 그런데 결과는요? 마지막에 받는 연차 수당이 한 명은 0원, 다른 한 명은 15일치를 전부 받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단 하루 때문에 거의 2주치 월급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바로 대법원의 해석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인 15개 연차는 그 1년을 다 채운 다음 날부터 쓸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365일을 꽉 채우고 그 다음 날인 366일째가 되어야 비로소 자, 이제 연차 쓰세요 하고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지막 K 연차 수당 이거 안전하게 받으려면요. 최소 366일은 근무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사 날짜 정하실 때 달력에 꼭 동그라미 쳐두세요. 이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퇴사할 때 중요한 돈이 연차 수당만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휴수당 역시 퇴사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해요. 주휴수당,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일주일 개근상 같은 거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속한 대로 성실하게 일했다면 우리가 쉬는 일요일에도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줄, 주요 변경점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전에는 해석이 좀 복잡해서 다음 주에도 일할 것이 예정된 사람한테만 주요 수당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한 주에 유급 주휴일, 그러니까 보통 일요일이죠.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살아있기만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월요일에 퇴사하면 지난주 주요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해졌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며칠을 더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휴가를 썼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쓴 휴가가 다음 해의 연차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부분도 최근에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정리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요, 예를 들어 회사랑 합의하고 개인적인 병가를 좀 길게 썼다고 쳐요. 그럼 이걸 그냥 결근으로 처리해서 다음에 연차를 아예 못 받게 되는 그런 억울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간을 제외 기간으로 봅니다. 즉, 연차를 계산하는 전체 기간에서 아예 빼버리고 남은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주는 거죠. 훨씬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사랑 합의한 육아휴직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근로자의 잘못으로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일을 멈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를 계산할 때 아예 전체 기간에서 쏙 빼버리는 겁니다. 공식이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1년 전체 중에 내가 실제로 일한 기간의 비율만큼 15개 연차 휴가도 똑같은 비율로 받는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절반을 휴직했다면 연차도 15개의 절반인 7.5일을 받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재외기관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100% 출근한 걸로 쳐주는 그런 특별한 법정 휴가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일하다가 다쳐서 쉬는 업무상 재해기간,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또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요. 이 휴가들은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설령 이 휴가들을 1년 내내 쏟다고 해도 다음 해에 연차 15개가 온전히 다 생깁니다. 이건 비례해서 깎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시고 또 헷갈려하시는 몇 가지 특별한 케이스들을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저는 일용직인데 저도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계약서상 이름만 일용근로자일 뿐 사실상 계속 일을 해서 일반 직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류상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느냐 하는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정말 헷갈리죠. 직원이 4명이었다가 5명이 넘었다가 이렇게 5인 기준을 왔다 갔다 하는 소규모 서랍장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차 휴가 규정은 우리 회사의 직원이 5명 이상이었던 그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직원이 5명이 안 됐던 기간은 연차 계산에서 그냥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죠? 괜찮습니다. 혹시 앞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4가지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자, 첫째, 마지막 연차 수당을 위해서는 366일 규칙을 기억하세요. 하루 더 근무하는 겁니다. 둘째, 주요 수당은 유급 주휴일까지 고용광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적인 병가나 휴직은 이제 결근이 아니라 연차를 비례해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업무상 재해나 출산휴가 같은 법정 휴가는 무조건 100% 출근으로 인정됩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정말 웬만한 상황에서는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바뀐 규칙들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회사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 회사의 휴가 정책은 이 최신 규정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는 이렇게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